제가 31살인가 유학을 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 7년 반 하다가, 학위는 이제 미국에 있는 조지아 대학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사람 얼굴이요? 예. 제가 이 그림을 다른 건 안 바꾸고 방향만 180도를 바꿔보겠습니다. 뭐죠? 강아지죠? 그래서 이 방향만 좀 달리 봐도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학 그러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 얘네들이 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수학을 싫어할까? 뭐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지도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검정색과 흰색이 이제 교체되어 있는데, 옆에 그어져 있는 가로선이 평행하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근데 이 평행선 사이에다가 교묘하게 이렇게 칠해 놓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이 좀 이상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 있으실까요? 예. 잘 보셨습니다. 여기 기둥에 보시면 앞에 있는 기둥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기둥이 앞으로 가고 엇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가 들고 있는 이 상자 모양은 그림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제작이 불가능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MC 애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은 수학자는 아닌데요. 굉장히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하트 모양이 돌아가고 있죠.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혹시 그와는 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생각한 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텐데, 윌리엄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여자분 얼굴 같긴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대 소녀 같이 보이시는 분. 네,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20대. 20대도 있어요. 30대. 예. 뭐시네요? 40대. 또 계시고, 50대 이상 돼 보시면. 예. 내리십시오. 이 똑같은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이 또래로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연세도 많으신데 뭐 10대 소녀로도 보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사물을 보고 살지만 결국은 우리의 뇌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뇌로 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AI가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카이스트의 공경철 박사팀이 만든 로봇인데요. 보시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자기 휠체어에 이제 이 로봇을 불러가지고 다리에 장착해서 스스로 걷는 그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유니트리라고 하는 로봇 회사의 로봇인데요. 굉장히 대단하게 동작을 보여주고 있죠. 전에는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로봇은 잘 걷지도 못하고 로봇 같이만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많은 기능들을 하는 로봇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발전할지는 뭐 상상이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중국에서 로봇이 마라톤 대회에 첫 대회 참여했어요. 우승은 2시간 40분 42초 만에 결승선을 끄는 행공 1.2 맥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중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와서요. 지금은 뭐 미국 다음으로 이 AI 쪽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 사위가 지금 베이징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데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중국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가지고 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칭화대나 베이징대, 저장대 같은 데서 특수교육을 시켜서 얘네들을 다 AI 쪽으로 다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런 일들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AI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열심히 좀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대회 아세모글러라고 하는 MIT 대학의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AI가 많은 직업들을 대체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 그렇게까지 금방 바꾸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부분 바꿔가고 있죠. 예를 들면 전에는 주차장에 이 접수하시는 분이 항상 있어가지고 체킹하고 이 돈도 받고 예를 들면 여기 경부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그 톨게이트에 항상 앉아 계셔가지고 돈 받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그 체킹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자동차 회사에도 가보면 대부분은 로봇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사고가 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교육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뭐 학생 수도 많았고요. 지금 여기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잠실국민학교가 그때 6학년 제가 담임을 할 때 13반에 한 반에 68명을 놓고 가르쳤거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다 그러니라라고 하고 이제 여기 뭐 더 많으셨을 때도 있을 텐데 지금은 한 20명대 초반이거나 그보다 적은 학교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최근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제 1년 후배니까 뭐 그 친구도 옛날에 아이들을 많이 지도해봤던 친구인데 옛날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20명인데도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전에는 전통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도 코칭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교과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학하고 다른 교과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수학 그러면 다른 교과하고는 차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연필 두 자루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V자 모양 생각나죠? 또요. V. 어떤 친구들은 연필이 두 자루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자루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둘이라고 했을 때 그 넘버 투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있냐고. 예.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걸 머리에서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친다, 소위 가르친다고 할 때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을 왜 배우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친구 요거 그려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문제인데요. 이 몇 번째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다 그렸어요. 한 이거 그리려면 3, 40분 걸렸을 것 같은데. 뭐 맞기는 맞은 것 같은데요. 이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뭐 수학적 아이디어를 쓰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반병현이라고 하는 분이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 쪽을 공부하다가 소프트웨어 공익요원으로 어디 우체국인지 어딜 이제 갔었는데 거기 책임자분이 자네는 6개월 동안 이 3,900개 정도 되는 이 등기우편의 주소를 입력만 하면 되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캔으로 딱 받아들인 다음에 엑셀에서 조금만 코딩을 하면은 금방 내 끝날 작업인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방 갖다 줬더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 중에 이제 혁신 사례를 불려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했고 나중에 책도 쓰고 뭐 그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수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 국한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규칙성이나 패턴을 수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교과죠.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1961년도에 최초의 우주인이 누구죠? 그렇죠. 예. 역시 암스트롱은 이제 달 날아갔다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의 우주선 비행사가 처음으로 상공에서 뭐 1시간 한 40분 정도를 돌다가 무사히 내려온 경우입니다. 근데 그때 1961년이면 과학기술이 지금에 비하면 엄청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동물을 싣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여러 사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긴장돼 보이시지 않으세요? 표정이 좀. 근데 무사히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수학의 힘이고 과학의 힘이죠. 지금 말씀하신 달나라를 가는 암스트롱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갈 생각을 했을까요? 수학과 과학의 힘이 아니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수학자들이 다 계산합니다. 각도, 중력, 뭐 모든 바람 이런 거 다 고려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주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미리 가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수학이다. 또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 그러면은 사고의 엔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용성 그래가지고 뭐 이걸 배우면 어디에 써먹는다 이것도 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수학을 왜 배우지? 그러면 뭐 어디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쓰잖아요. 확인하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정도를 쓰기 위해서 이 복잡한 수학을 배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머리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것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수학은 기본적으로 배워야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사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뭐 다 논리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있는데 이 바닥에 직사각형이 있어서 이 빈틈없이 쫙 바닥을 지금 덮었는데요. 이 조각을 가지고 여러 장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짜 맞추면 바닥을 빈틈없이 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기자님. 내리시고. 이걸로는 바닥 깔 수 없을 것 같다. 내리시고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가지고는 바닥 깔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쭉 붙여나가면 이 네 개의 각의 합이 360도니까요. 다 맞아 들어가면서 바닥을 빈틈없이 깔 수 있습니다. 이걸로는 어떨까요? 오목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쏙 들어가 있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예. 또 손을 들으셨는데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지만, 이것도 이렇게 이어서 쭉 붙이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오목사각형도 4개의 각의 합이 360도이기 때문에 한 점에 다 모이도록 돌려가면서 붙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셔 또는 뭐 에스 헤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테슬레이션,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는데 약간 변형시킨 것이죠. 물고기하고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야. 천사와 악마가 서로 교차해서 공간을 채우는 거야. 이거는 이제 밑에 삼각형 모양이 흐트러지면서 위로 새가 돼서 날아가는 모양. 이 비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학은 여기 보면 이제 국제 성취도 검사라고 하는 피사나 팀스 같은 데서, 팀스 스터디에서 보면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때가 2023년, 2년 전에 가장 최근에 한 겁니다. 요 성취도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적이죠. 거기 성적은 보면 3위, 그렇죠? 그다음 과학은 2위. 잘했습니다. 59개국 중에 3위를 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물론 1등은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이 보통 합니다. 전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1등을 하다가 이것도 약간 뭐 뒤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흥미도를 보시면요. 59개국 중에 59등입니다. 거의 놀랄만 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지금 4개국 중에 성적은 3위, 흥미도는 38위. 거의 꼴찌죠. 근데 이러한 경향은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 수학 좋아하니? 싫다는 거예요.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마찬가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뭐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거 뭐 싫어하는 거 큰 문제일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혼자 스스로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할 학생이거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선택을 할 때 수학 과목 아닌 다른 과목을 다 선택해서 듣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뭘까라고 저도 많이 생각해 보면 수학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도하게. 아마 지금 손주들 중에도 뭐 고등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애들 너무 힘듭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학원에 또 갔다가 늦게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생각한 것 같이 수학 점수가 안 올라서 굉장히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꽤 오래전까지 있어서 유지돼 왔잖아요. 그 전에 학력고사였는데 똑같습니다. 뭐 시스템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고등학교 가면 뭐 올인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봐가지고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자퇴를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이 는다고 합니다. 아예 뭐 자퇴를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에서 이 점수만 많이 따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에는 그런데 이런 수능과 같은 시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없이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졸업고사만 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지원한 다음에 그 해에 못 가면 또 기다렸다 또 가고, 또 한 5년 정도 다른 데 가서 일하다가 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또 지원해서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아이들은 어디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요. 대부분 잠을 잔다는 거,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잠 안 자는 애들한테 고맙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겠어요. 다 자고 저도 이제 여기 교대 온 학생 중에 강의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잠을 많이 잔다면서 라고 웃으면서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화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춘천 위에 화천이래요. 근데 자기는 30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 한 두세 명 빼고 다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우스갯소리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교육대학 잘 왔다고, 혹시 사범대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제가 항상 그럽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잠을 잘 안 자잖아요. 네, 생물학적으로 잠이 잘 안 옵니다. 세포 분열이 왕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만 준비를 잘해가지고 재밌게 수업하면 애들이 다 우러러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은요, 노벨상 수상자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선택한 거냐고요. 여기 잠깐 이 아이들 교실에 대한 15%, 한 20% 되는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하고 절반 가까운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곤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걸 제공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의 자리를 제공했을 때 아이들은 그 자리로 나올까?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큰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 고뇌와 그 생각이 어떠시겠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사범대 나와가지고 보통 이 교대도 임용고사 합격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3, 4년 이렇게 재수해가지고 합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수가 몇십 대 1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처음에는 열정이 많으니까 가서 깨울 거 아니에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잠을 자니. 그럼 여기 깨우면 저쪽에 또 애가 또 자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또 깨우고요. 그게 하루 이틀이고 몇 번이지 대부분이 자면은 나중에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강의를 해요. 30명인데 두세 명만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만뒀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하려니 다른 거 하지. 어떻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고민도 많고 갈등이 많겠습니까? 근데 초등학교는 본인이 열심히 준비하면 그만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잠을 자는데? 근데 그 잠을 자는 아이들한테 가서 야, 너 왜 잠자니? 수능 시간에도 잠자는 애들 있대요. 수능 얼마나 중요해요. 감독 아마 들어가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처음에 시험지를 나눠주면은 한 5분 정도는 열심히 마킹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30명 되는 아이 중에 한 두세 명이 잠을 자는데요. 얘네들이 종 칠 때까지 잔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대요. 그리고 감독관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가서 학생, 이거 자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은 옆에 서울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가 옆에 있어요. 근데 감독관이 와서 계속 소음을 내면서 깨우면은 나중에 문제가 엄청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못 깨우게 한대요. 아예 감독 지침에 자면은 코 골면서 소리 내면 소리 내지 말라고는 하는데 깨우면 안 된다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고쳐야 된다. 방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왜 잠을 자니? 라고 물어보면요. 이게 알아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 전에 이제 이해를 못한 게 축적이 돼가지고 모르는 거죠. 뭐 그때 막 미분 뭐 얘기하고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 애들이. 아랍어를 어떤 분이 와가지고 수학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막 일주일에 한 4시간에다가 보충 수업도 있잖아요. 또 학원에 또 가잖아요. 학원 가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근데 부모님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애들 보내면
거기 가서도 또 공부 못하죠. 안 하죠. 많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자기 적성 찾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할 일을 찾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온 지는 한 22년 됐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갔다 왔는데 초창기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실습학교, 이게 서원초등학교인데 저 뒤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실습 학생들이고요. 그때 제가 이제 실습학교 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서 저도 충격이 돌아가셔서 배정수 교수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박 교수 여기 실습 나갔을 때 가서 우리가 수업 좀 하자고 그래요. 교수님 좋습니다. 뭣도 모르고 이제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이제 2주씩 실습을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수업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하라는 거 하자. 그래가지고 한 3번, 4번 어떨 때는 이렇게 2주 동안 어디 저 마장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저쪽에 무슨 저기 강동초등학교 저 강동구에 있는 6학년 애들 무슨 수업 이렇게 지명을 해주면 그 준비해갖고 가가지고 수업을 하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애들인데 수업을 잘할 리가 없죠. 그래도 이제 많이 배웠고요.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한 3, 4년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은 이제 교육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법. 예를 들면 수학 가면은 여러분 학교에 나가면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수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교수법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한 번도 안 가르쳐 본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 코치가 자기는 공도 한 번도 안 차본 사람이 선수들한테 공은 이렇게 차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가능하면 이제 교수님들도 나가서 뭐 수업도 하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주장하시더라고. 교수가 수업까지 잘하면 좋지만 그 힘들다. 뭐 그것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공부라고 하는 거 아까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굉장히 젊으시고 젊게 사시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라는 게 물론 이제 쿵푸하고는 이제 한자말이 약간 다르다고는 하는데요. 쿵푸는 신체를 단련하는 거라면 공부는 머리의 뇌 근육을 단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늙으면 이제 치매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계속 머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수학을 지도하면서 어떤 소재든 수학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뭔가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인간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작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 스토리는 뭐냐면 땅이 없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얼마나 자기 땅을 갖고 싶을까요? 보통은 지주들한테 땅을 어느 정도 빌려가지고 경작한 다음에 대부분의 경작한 곡식은 지주한테 갖다 주고 자기 가족이 먹을 만큼만 가져다가 먹고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땅을 갖고 싶다고 하는데 내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갔다 온 거리만큼 너한테 땅으로 줄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엄청난 부자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이 사람은 이제 잠도 안 왔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해 뜨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뛰어갔겠죠. 전력 질주로 뭐 뛰다 보니까 근데 조건이 뭐냐면 해가 질 때까지는 돌아와야 된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뒤돌아서 뛰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었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 대지주가 뭐라고 하냐 하인들한테 야, 이 친구 죽었으니까 한 여기 1.8m 정도 판 다음에 묻어줘라 하고 끝나요, 소설이. 아무 결론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뭐 5학년, 6학년 재미있게 해준 다음에 성인이 1시간 동안 달려가면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니? 뭐 속도나 속력 뭐 이런 얘기,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요. 끝부분에는 그러면 왜 이 불쌍한 친구가 죽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왜 죽었죠? 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같으면 그냥 걸어서 4km만 갔다 오겠어요. 천천히. 4km가 이렇게 짧은 거리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이라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도 욕심 많이 부렸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수학 시간에도 인성교육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소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에 분수의 크기를 배우는데 분자 분모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분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분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분수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죠. 예를 들어서 분자가 내가 이미 성취한 거,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이 크기를 행복의 크기라고 또는 만족도의 크기라고 하면 이 분모는 뭐가 들어갈까요? 원하는 거, 욕망하는 거,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더라도 바라는 것이 커지면 행복의 크기는 작아질 것이다. 여기 뭐 동창 회장님도 지금 계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게 이 교육대학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다행히 이번에 뭐 20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도서관을 새로 짓기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도서관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더 받아와서 더 멋있게 줬으면 좋겠는데 교대는 누가 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거 한번 줘주겠다 이런 분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서울대에 보면은 서울대 도서관 중앙도서관 옆에 이종환이라고 하는 분이 기증을 해가지고 멋있게 주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도서관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서울대 도서관이 좀 멋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그 이종환 씨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드냐고 그래서 한 400억 정도 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낸다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다 줬는데 한 60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강남역 옆에 그 삼성 타워 저기 있잖아요. 본사가 건물이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찾아뵈려고 그랬어요. 회장님 어쨌거나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 교대가 너무 열악한데 성함으로 여기다가 멋있는 도서관 하나 줘주시면 좋겠다고. 모르겠습니다. 가서 아마 얘기했어도 돈은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지만 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니? 저 빌 게이츠한테 가서 하든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많다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뭐 시도 읽으시면서 멋있게 또 말씀하셨는데 조삼모사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도토리 3개, 4개 준다니까 싫다고 했어요. 4개, 3개 준다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네? 어리석게 굴지 말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장자도 그냥 스토리만 얘기하고 끝. 아무 해석을 안 내주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재밌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선생님, 원숭이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 똑같은 건데 왜 그거 갖고 좋아할까요?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는 원숭이가 아주 영리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많이 바꿔봐야지 나중에 오후에 마음이 변할 줄 어떻게 알아요? 너 참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백남준 씨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한 7개밖에는 하루에 못 주겠더라. 그래서 원숭이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야, 아침에 하나 주고 저녁 때 6개 줄까? 싫어요. 그러면 2개, 5개는 어때? 싫어요. 3개, 4개는 어때? 싫어요. 그럼 4개, 3개는 어때? 그거 좋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멍청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원숭이 같은 이 동물한테 뭐 가서 협상할 필요 없잖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주인이 마음 되는 대로 줘버리면 되는데 이 원숭이는 사랑했기 때문에 원숭이를 가서 물어봤고 협상을 했다는 거죠. 네고시에이션을 했어요. 그런 각도로 보면은 굉장히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뭐 이런 고사성어에 나오는 것들도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가 같다는 걸 1시간 동안 배우는 차시가 있거든요. 교환 법칙인데 물론 뭐 아이들한테는 그 용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도 보면은 장금철 시인의 5월의 풍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여기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어떤 것도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요. 3434, 3434, 3543이네요. 정영 씨잖아요. 좋은 거 발견했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이 종장이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도 3434로 끝나면 어떨까? 라고 물어보면 왠지 끝나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3543 이렇게 해야 끝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리듬이잖아요. 이게 패턴이잖아요. 이것도 수학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수학적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되고 요즘에는 사회정의를 통해서 수학을 지도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 17 빼기 8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17 빼기 얼마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1학년이니까 굉장히 억눌하게 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1학년 아이라 좀 뭐 말이 좀 억눌하긴 한데 이 아이가 한 게 8에서 7을 빼고 8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되죠? 1이 남죠. 그 1 남은 거를 10에서 빼니까 9가 되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 초임 선생님은 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여기 봐라. 자 17 밑에 8을 써. 줄을 잘 맞춰야 돼. 이게 줄 맞추는 거 중요한 거예요. 7에서 8을 뺄 수 있니 없니? 못 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에서 빌려와야지. 빌려오면 갚지도 않잖아. 하여튼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게 뭔 소린가? 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한 방법을 꼼꼼히 보면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10개 묶음 하나하고 바둑돌이인데 10개 묶음에다가 7개가 있어요. 낱개가. 거기에서 8개를 제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낱개로 몇 개를 제할 수가 있죠? 7개를 제할 수 있죠, 먼저. 그럼 하나가 남잖아요. 그거를 10개 묶음해서 제하니까 9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 말을 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고 설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쓴 책 안에 이런 얘기들, 뭐 초중고등학교 얘기들 많이 써놨습니다. 42대 16인데요. 한국하고 일본이요. 뭔 스코어일 것 같으세요? 네? 예상이 되세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이거는 한일 축구 전적입니다. 42승 했고 16승 했습니다. 2023년까지요. 근데 0대 24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는 0이에요.
뭐 25로 아마 받게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 수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교육제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 건가? 뭐 물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뭐 문학상과 평화상인데 과학상은 아직 없죠. 그래서 앞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된 25개 지금 나온 거고, 지금 각 부문별로 찍혀 있는 게 저기 빡빡하게 찍혀 있는 맨 위에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 당연히. 약 중에 요 조그마한 병에 들어있는 이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이 졸겐즈마라고 하는 약인데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번 주사를 놓는 건데요. 네덜란드의 노바티스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한 3년 전인가 만든 건데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척수 쪽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전에는 다 5살 이전에 다 죽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했는데 한 번 주사를 그 시기 안에 맞으면 다 낫는데요. 대단하죠. 근데 25억인데 어떻게 보통 사람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있대요. 뭐 100명인가 몇 명 있다, 그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겠죠. 근데 물론 뭐 돈 많은 분들이야 저 뭐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의료보험으로 지원할 건가 말 건가 작년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20만 원인가 3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거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대단한 나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부강해야 국민들도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최근에 1년 전에 더 비싼 약이 나왔어요. 햄제닉스라고 하는 혈우병 치료제 약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게 한 46억, 지금 한 50억 정도 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영재반에 오는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새로운 것 좀 만들어라. 뭐. 게임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게임 누가 만들었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미국에서 만든 게 많아요. 괜찮은 거는. 그래서 게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니? 만드는 사람이 많이 벌. 만드는 사람이 많이 번다는 거야.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서 효도해라. 선생님 제가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지금 만들어요? 9살짜리도 만든 얘가 있다. 그러니까 너 영재잖아. 지금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런 거 개발해야죠. 의대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뭐 저도 최근에도 의사 선생님 만나면 한 2분 정도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 얘기하고 바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다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영재들한테 의사하는 거 좋지만 노벨 의학상 좀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AI 시대에는 뭐 이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 중요하고요. 의사소통하는 것, 협업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질문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저는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링컨은 내게 나무를 벨 8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중에 6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도구를 날카롭게 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수학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중국 얘기했는데 얘들 중국 애들이거든요. 중국 머리에다가 밴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의 그 뇌파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분석하는 거야.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선생님 앞에 다 이렇게 리포트가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범 적용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학부모들한테도 리포트를 해주고요.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많이 혼나는 거예요.
많이 윤리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탑을 했는데 하여튼 중국은 많은 시도를 합니다. 이거는 모나리자의 그 모습을 말하는 모습을 AI로 표현한 건데요. 저도 가보니까 모나리자 다 보셨을 텐데 루브르 박물관에 그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작은데 그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디지털 시대에는 이와 같이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흥미있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수학만 하더라도 많은 교구나 디지털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동기유발 이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개미가 어떻게 줄을 이렇게 치는지 다 아시겠지만 아마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개미가 어떻게 자기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공부해라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공부하기 싫어요 그런데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니고 모르는 걸 알아보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걸 깨치는데 물론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깨치면 인생을 보는데 좀 더 여유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뭐 그런 분들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저는 수학은 조건을 주고 항상 결론을 물어보잖아요. 2 더하기 3이 얼마니?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주고 답을 요구하잖아요. 이 과정은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수학을 많이 하면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치는데 가장 기여를 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깨달음을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인과관계를 깨치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을 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벌 받아도 괴로워한다는데 이 인과관계를 잘 아는 분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괴로움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인간의 몸은 원자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부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원자라는 게 10의 28승계, 10을 28번 곱한 것만큼 개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 은하는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게 1000억 개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의 숫자보다 더 많죠. 원자 수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하면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원자는 아무리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 지구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먼지보다 더 작은 형태로 떠다니다가 보통은 그 먼지보다 작은 것이 이 우리 지구의 반대편까지 가는데 한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는 사라지지 않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 지구 평면에 동일하게 쫙 펼치면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많은 거니까요. 네,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이 정도로 가깝습니다. 0.002mm, 0.000이 3개네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만큼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의 원자가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전혀 다른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노태권 씨라는 분인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전인데 이것도 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잘 못 읽었대요, 한글을.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좀 하셔가지고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가다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노가다 하고 밤 늦게 들어오면 이 아들인데요. 아들 둘이 중학생 다녔던 그때 당시 들어오면 맨 컴퓨터 게임만 하고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아예 안 되겠다. 너희들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아버지하고 일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얘네들을 그것도 걸어갔대요. 뭐 춘천 어디서부터 걸어가지고 충청도까지 뭐 가면서 가다가 밤이 되면은 그냥 허름한 여관에 잠자고. 그런데 노가다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 뭐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공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연세대 경영대를 갔다가 재수해서 서울대 경영대 장학생으로 갔고요. 저기 둘째는 경희대인가 어디를 갔다가 한양대인가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뭐 간호대인가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공부에 맛을 들였는지 공부를 45세인가 43세에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만에 10년 정도 만에 수능을 7번 만점 모의고사를 봤는데 7번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나이가 많아도 되는구나. 모르겠어요. 저분이 원래 천재인지도 모르죠. 근데 뭐 이 책에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부는 엑셀을 밟는 거하고 비슷하다. 자동차 처음에는 잘 안 나가지만 어느 정도 가속이 붙으면 빨리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임용고사 시험 보는 애들 도서관에 4학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 남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한데요. 공부하기 싫은 경우가 있나라고 물어보면 뭐 가끔 그렇다는데 그러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니까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재밌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면 아까 노태권 씨처럼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는 하죠. 다 열심히는 합니다. 고등학생도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부를 저는 처음에 이제 놀랐어요. 뭐 저 회장님이 와서 뭐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어른들 앞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드리지 그 생각했는데 뭐 그냥 수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것도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세미나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 회전을 많이 시키려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공부에 대한 거 보면 뭐 책도 10대에 공부하라고 했고요. 20대에 공부에 미쳐라. 30대에도 또 미치라고 했어요. 40대 다시 공부 시작하라고. 50대부터 진짜 공부하라. 60대 논어 배우고 결국 공부하다 돌아가시라고. 그게 뭐 축복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시다가 공부라는 게 새로운 걸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기심이 아예 없어지면 그건 별로 좋은 삶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뭔가 새로운 거 있으면 배우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뭐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